한국이 유럽의 불문율을 박살냈습니다.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이 지켜오던 철벽 같은 원칙이 한국의 기술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폴란드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이에 유럽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목적은 오직 유럽 내 생산을 우대하고 외부 기술은 밀어내는 것이었고, 한국을 배제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검증 절차를 요구했죠. 한국의 무기는 껍데기만 바꾼 조리품이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국을 조롱했고, 한국은 절대 이 검증에서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검증단이 현장에 도착한 순간 모든 계산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12발 동시 장전, 1분 이내 연속 발사, 그리고 서류상 수치 80km를 넘어 290km까지 뻗는 사거리. 유럽의 전문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유럽연합은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한국의 무기는 유럽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을 무시하던 유럽이 결국 고개를 숙인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이대로 두면 한국에 다 뺏깁니다. 프랑스 쪽 자문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화면을 응시했어요. 뺏긴다. 그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었는데 빼앗기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갖고 있었던 걸까요? 동유럽 시장을 당연히 유럽 것이라고 여긴 건 아니었는지. 검증도 하기 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그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저는 마르틴 크라우제, 독일 연방국방부 장거리 정밀 타격 조달 검증국 국장입니다. 20년간 조달 검증을 해왔어요. 누군가 결론을 먼저 정해놓으면 검증은 형식이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편법은 다 봐왔다고 자부해왔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의 근거는 언제나 현장이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작동, 말이 아니라 기록. 그게 제 기준이었죠. 문제의 문서는 사흘 전에 도착했어요. 폴란드 조달청에서 보낸 공식 검증 요청서였습니다. 대상은 호마르케이, 다연장 로켓 3개. 봉투를 뜯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요즘 유럽 방산계에서 폴란드라는 이름은 예민한 단어가 됐거든요. 영내 생산 우대를 외치는 분위기 속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바깥을 향하는 나라였습니다. 첫 장 기반 기술란에 적힌 이름이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 K239 천무. 저는 그 줄을 2번 읽었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선명하게 적힌 유럽 조달 문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한국 방산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뉴스에서 보는 이야기였지. 제 책상 위에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의심이 먼저 들었습니다. 단순 구매를 현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는 건 아닌지, 규정을 피하려는 편법인지. 저는 20년 동안 그런 케이스를 수없이 봐왔어요. 숫자를 부풀린 성능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술 이전, 현지 조립이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완제품을 들여오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걸러내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는 첫 장부터 뭔가 달랐어요. 포장하려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이상할 정도였죠. 문서를 넘기자 체계 개요가 나왔습니다. 발사 모듈 12발, 2/6 구성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폴란드 옐치 8/8 트럭 차대 위에 한국 발사 모듈을 올리고 자국 사격 통제 체계인 토파즈를 결합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통합인지 아니면 그냥 붙여놓은 건지. 현지화라는 단어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로 돌아가느냐는 거죠. 서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에게 연락이 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안나 바그너, 유럽방위청 상호운용성 정책관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죠. 브뤼셀에서 일하면서도 베를린 쪽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르틴, 호마르케이건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요. EEDA 심사 항목 정리해서 보낼게요. 쟁점이 될 만한 문구들이 있어요. 안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그 톤에서 압박의 냄새를 맡았어요. 누군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안나는 중립을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먼저 연락해왔다는 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떤 쪽에서 움직이는 겁니까? 프랑스 쪽이요. 영내 우대 흐름을 근거로 밀고 있어요. 비유럽 기술은 위험하다는 논리죠.
검증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문제예요. 결론이 먼저 정해지면 검증은 요식행위가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나의 말이 맞았어요. 결론이 먼저 정해지면 검증은 의미를 잃습니다. 그건 제가 20년간 가장 경계해온 상황이었죠. 기술보다 정치가 앞서 굴러갈 조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겠다고. 한국이라서 의심하지도, 유럽이라서 신뢰하지도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내부 절차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검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했어요. 서류상 현지화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평가 항목을 3가지로 좁혔어요. 통합 절차의 실제, 운용 기록의 존재, 인수 체계의 작동. 이 3가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문서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이 3가지가 확인되면 어떤 정치적 압박도 결론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파견 계획서를 올린 건 그날 오후였어요. 결제 라인은 의외로 빨랐습니다. 위쪽에서도 이 건이 예민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을 겁니다. 막으라는 쪽, 통과시키라는 쪽. 저는 그 사이에서 검증이라는 본래 역할을 지켜야 했어요. 결제가 떨어지자마자 저는 폴란드 조달청에 자료 목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통합시험 로그, 인수 서명본, 운용 절차 문서,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했어요. 서류로 숨길 수 있는 부분과 숨길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능표는 부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험 로그와 인수 서명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확인했는지가 다 남으니까요. 이틀 뒤 폴란드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파벨 노바크, 호마르케이 사업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였어요. 메일에는 일정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현장 브리핑 날짜, 장소, 참석자 명단. 저는 그 일정표를 열어보면서 긴장이 밀려왔어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피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죠. 자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거나. 파벨의 메일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동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자신감인지, 허세인지. 20년간 수많은 사업자들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현장에서 말이 달라졌죠. 하지만 가끔 정말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파벨이 어느 쪽인지는 현장에 가봐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안나가 보내온 심사쟁점 문서를 열어봤습니다. 예상대로 문구 싸움이 핵심이었어요. 현지 통합의 정의, 기술 이전의 범위, 역내 생산 비율의 기준. 이 3가지가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꼼꼼히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이 판은 기술이 아니라 문장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걸. 누군가 표현 하나를 바꾸면 같은 체계가 통합이 되기도 하고 단순 조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자료가 중요했어요. 문장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작동 기록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내부 검증팀 편성은 그 주 금요일에 마무리됐습니다. 기술 분석관 2명, 조달 전문가 1명, 저까지 4명이었어요. 저는 팀원들에게 한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라고. 한국 체계라서 의심하지 말고, 유럽 규정이라서 신뢰하지도 말라고. 오직 작동과 기록만 보자고 했어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선입견을 버리라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버리기는 어렵다는 걸. 저 자신부터 그랬으니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호텔 예약을 확인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유럽 표준이라는 게 정말 맞는 건지. 20년간 저는 유럽 기준으로 모든 걸 평가해왔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현장에서 깨질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20년간 쌓아온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틀린 걸 확인하는 것도 검증의 일부니까요. 오히려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게 더 위험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결론은 현장에서 내리겠다고. 프랑스 자문관의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이대로 두면 한국에 다 뺏깁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폴란드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연락은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리크 뒤몽, 프랑스 국방조달청 자문관이었어요. 저와는 여러 번 회의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죠.
늘 부드러운 말투로 날카로운 요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라우제 국장, 호마르케이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검증 보고서에 표현 하나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유럽 기반 기술의 공급망 리스크. 이 문구가 들어가야 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검증도 시작하기 전에 결론을 넣으라는 거잖아요. 디몽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요구는 전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디몽 자문관, 저는 아직 현장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현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유럽 영내 우대 흐름을 아시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비유럽 기술이 동유럽에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책 판단이지 기술 검증이 아닙니다. 기술 검증 결과가 정책을 만듭니다.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디몽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검증 보고서 한 줄이 수십억 유로의 계약을 좌우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으면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검증관에게 결론을 주문하다니, 제가 20년간 지켜온 원칙을 모르는 건지, 알면서 무시하는 건지. 그날 오후, 두 번째 압박이 왔습니다. 이번엔 독일 내부에서였어요. 토마스 슈나이더, 방산업계 로비스트였습니다. 공식 직함은 정책자문관이지만 실제로는 독일 방산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죠.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크라우제 국장, 잠깐 시간 되시죠? 무슨 일입니까? 슈나이더 씨. 슈나이더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독일 방산업체들의 고용 현황이었습니다. 호마르케이가 통과되면 이 일자리들이 위험해집니다. 폴란드가 한국 체계를 도입하면 다음은 어디겠습니까? 발트 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도미노예요. 그건 시장 경쟁의 문제 아닙니까? 경쟁이요. 한국이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걸 경쟁이라고 부르십니까? 슈나이더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의 논리를 들으면서 피로감을 느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방산업계가 어려운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게 제 검증 결과를 좌우해야 하는 이유는 아니었어요. 슈나이더 씨, 저는 기술 검증을 합니다. 일자리 정책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기술 검증 결과가 일자리를 없앱니다. 그걸 모르시진 않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론을 조작할 수는 없어요. 슈나이더는 서류를 집어넣으며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국장님, 결론은 빨리 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복잡해져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는 문구를 요구하고 독일은 속도를 요구했습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한국 체계를 막으라는 거였어요. 아직 현장도 가보지 않았는데. 다음 날 아침, 더 복잡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야누시 바르토시, 폴란드 야당 소속 국방위원회 의원이 언론에 성명을 냈습니다. 호마르케이 사업의 현지화는 명분뿐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 완제품을 들여와서 폴란드 트럭에 올려놓는 게 무슨 현지화냐는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야누시의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폴란드에 가기 직전에 터뜨린 거잖아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누군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안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누시 의원건 봤어요? 봤습니다. 아침부터 난리예요.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프랑스 쪽이랑. 확인된 건 없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맞아떨어지잖아요. 안나의 목소리에도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이건 기술 검증이 아니라 체면 싸움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주도권을 지키려 하고, 독일은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폴란드 야당은 정권을 공격하려 하고, 모두가 자기 목적을 위해 호마르케이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정작 기술이 어떤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검증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했어요. 작동 증거와 인수 기록, 이 두 가지로만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문구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현장 자료가 있어야 했어요. 말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기록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파벨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통합시험 로그의 세부 항목, 인수 서명자 명단, 운용 절차 확인표,
구체적으로 나열했어요. 저는 메일을 보내면서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확보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빈손으로 가면 말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나가 저녁에 파일을 보내왔습니다. EEDA 심사 쟁점 문서였어요. 저는 그 파일을 열어보면서 집중했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어요. 현지 통합의 정해, 기술 이전의 실체, 공급망 의존도. 이 3가지가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누군가 이 중 하나만 흔들어도 전체 평가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판은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문장으로 이기거나 기록으로 버티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문장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기록으로 막아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표현 가이드를 작성했습니다. 검증 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는 문구와 들어가면 안 되는 문구를 구분했어요.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여지를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라는 표현 대신 공급 경로 확인 결과, 현지화 수준이라는 표현 대신 통합 절차 문서와 상태, 애매한 단어들을 걷어내고 사실만 남기기로 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마쳤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끄면서 생각했어요. 20년간 검증을 해왔지만 이렇게 사방에서 압박이 몰려온 적은 드물었습니다. 기술을 보기도 전에 결론을 정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요구들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현장에서 증거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하루가 남았습니다. 저는 짐을 싸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문장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현장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디몽이 원하는 문구도, 슈나이더가 원하는 속도도, 야누시가 원하는 논란도, 그 어느 것도 제 검증 결과를 좌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창밖을 보니 베를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내일이면 폴란드입니다. 작동을 직접 보여주겠다던 파벨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곧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폴란드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공항에서 차로 1시간 반을 달려 브리핑 장소에 도착했어요. 군 시설 외곽에 있는 기술센터였습니다. 건물 앞에 파벨 노바크가 서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젊었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크라우제 국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파벨 매니저,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 저는 파벨의 눈을 봤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자신감인지 아니면 무덤덤함인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죠.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에어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분위기 자체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 폴란드 측 인원 4명이 앉아 있었어요. 파벨 옆에 여성 1명, 그리고 남성 2명. 저는 제 팀원들과 함께 반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파벨이 먼저 소개를 시작했어요. 카타지나 비엘스카, 토파즈 사격통제 통합 담당입니다. 마렉 젤린스키, 옐치 차대 통합 엔지니어고요. 그리고 박기철 씨, 한국에서 오신 품질 및 인수 담당 베테랑입니다. 박기철. 저는 그 이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인이 직접 와 있다는 건 예상 밖이었어요. 대부분의 수출 사업에서 본국 인력은 초기에만 관여하고 빠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기철은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머리에 흰 게 섞여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 씨는 얼마나 이 사업에 관여하셨습니까? 제 질문에 박기철이 직접 대답했어요. 한국식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명확했습니다. 26년입니다. 천무체계 초기 개발부터 수출 인수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어요. 26년.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계산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체계가 태어날 때부터 지켜본 거였어요. 단순한 영업 인력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파벨이 전체 구조를 설명했어요. 호마르케이는 한국 발사 모듈과 탄약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폴란드 옐치 8x8 트럭 차대 위에 올리고 자국 사격 통제 체계인 토파즈를 결합한 통합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경계심을 놓지 않았어요. 말로는 뭐든 그럴듯하게 들리니까요. 카타지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열더니 토파즈 화면을 띄웠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기보다는 예상과 달랐어요. 화면 구성이 깔끔했습니다. 한국 체계와 폴란드 체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게 발사 명령 전달 경로입니다. 토파즈에서 신호가 나가면 한국 모듈이 받아서 처리하고 결과가 다시 토파즈로 돌아옵니다. 양방향이에요. 카타지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통 현지화 사업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두 체계가 겉으로는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따로 놀아서 신호가 끊기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화면을 보니 그런 끊김이 없었습니다. 지연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0.3초 이내입니다. 시험 로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메모했습니다. 0.3초.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편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럽 체계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어요. 카타지나가 절차 문서를 화면 옆에 펼쳤습니다. 토파즈 화면의 각 단계와 문서의 항목이 1대1로 대응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대조를 보면서 집중했습니다. 보통 현장과 문서가 따로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서에는 있는데 현장에는 없거나 현장에서는 하는데 문서에는 빠져 있거나.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문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마렉이 다음으로 나섰습니다. 옐치 차대와 발사대 결합 부분을 설명했어요. 인터페이스 항목들을 정리한 표를 꺼냈습니다. 전기 연결, 유압 연결, 통신 프로토콜. 각 항목마다 점검 결과와 서명이 붙어 있었어요. 결합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항목은 없었습니까? 3가지 있었습니다. 전압 규격 차이, 냉각 방식 호환, 통신 지연. 다 해결했어요. 해결 과정도 기록에 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 과정을 문서화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어요. 보통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감추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팀은 달랐습니다. 박기철이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들고 온 건 두꺼운 바인더 2권이었어요. 하나는 통합시험 로그, 다른 하나는 인수 서명본이었습니다. 크라우제 국장, 말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록으로 보시죠. 그는 바인더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시험 날짜, 시험 항목, 결과, 서명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이건 형식적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시험을 하고, 진짜로 확인하고, 진짜로 서명한 거였어요. 인수 서명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단계마다 누가 확인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통과시켰는지가 다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서명들을 보면서 안도감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장 싸움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디몽이 뭐라고 해도, 슈나이더가 뭐라고 해도 이 기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여기서 허점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단순 조립. 그걸 확인하고 돌아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절차가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지화는 늘 어긋난다. 외부 기술을 가져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20년간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눈앞에서 본 건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 모듈과 폴란드 체계가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해결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쟁점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보내온 심사 항목들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현지 통합의 정의. 이건 화면과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기술 이전의 실체. 이건 시험 로그로 뒷받침됐어요. 공급망 의존도. 이 부분은 아직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반대파가 문장으로 흔들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기록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오늘 받은 자료로 대부분은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기대한 건 편법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찾은 건 오히려 기대 이상의 절차였어요. 이게 정말 한국 체계의 수준인지 아니면 폴란드 팀이 특별히 잘한 건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내일 시연에서 더 많은 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화면과 문서를 봤어요. 내일은 실제 작동을 봐야 했습니다. 12발, 1분 이내. 그게 정말 가능한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저는 짐도 풀지 않고 책상에 앉았어요.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통합시험 로그, 인수 서명본, 인터페이스 점검표. 낮에는 훑어보기만 했지만 지금은 제대로 읽어야 했어요. 문장 싸움에서 이기려면 빈틈을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빈틈이 있었는데 다 메워져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 항목에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 전압 규격 차이, 냉각 방식 호환, 통신 지연, 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었고 각각 해결 과정과 최종 확인 서명이 붙어 있었어요. 문제를 숨긴 게 아니라 문제를 풀고 증거를 남긴 거였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현지 팀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해요. 원본 체계 자체가 이런 결합을 허용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붙여놓아도 금방 어긋나거든요. 저는 20년간 그런 실패 사례를 수없이 봐왔어요. 겉으로는 통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따로 놀아서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는 경우들. 하지만 호마르케이는 달랐습니다. 한국 발사 모듈과 폴란드 차대, 폴란드 사격 통제가 하나의 체계처럼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건 폴란드 팀이 잘해서만 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쪽 핵심 모듈이 처음부터 이런 결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는 뜻이었어요. 현지화의 강한 구조. 저는 그 표현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밤 10시쯤 안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르틴, 지금 통화 가능해요? 예, 괜찮습니다. EEDA 쪽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심사 문구의 핵심이 영내 생산이 아니라 현지 통합에 실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영내 생산. 그게 프랑스와 독일이 밀어붙이던 논리였거든요. 유럽 안에서 만들어야 한다. 바깥에서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런데 그 프레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습니까? 동유럽 쪽에서 반발이 나왔어요. 영내 생산만 고집하면 정작 필요한 전력을 못 갖춘다는 거죠. 폴란드, 발트 3국, 루마니아. 이쪽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장은 동쪽에 있었어요. 정작 싸워야 할 나라들이 무기를 못 사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 현실이 심사 기준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유리해지는 건가요? 조건부예요. 현지 통합의 실제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진짜 통합됐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건 자료가 있습니다. 오늘 받아왔어요. 좋아요. 그러면 문구 싸움에서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방향이 맞았어요. 현장 자료를 확보하기로 한 판단이 옳았습니다. 뒷문과 슈나이더가 문장으로 밀어붙여도 기록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압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일함을 열자 2통의 메일이 와 있었어요. 하나는 뒤몽에게서, 하나는 슈나이더에게서. 둘 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검증 일정을 단축하라는 요구였어요.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미리 공유하라는 요청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들을 읽으면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초안을 달라니 뭘 쓰라는 건지 뻔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문구를 미리 넣으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2 메일 모두에 같은 답장을 보냈어요. 검증 완료 전 초안 공유는 절차에 없습니다. 짧고 단호하게 답장을 보내고 나니 마음이 개운했습니다. 20년간 이런 압박은 여러 번 받아봤어요. 처음에는 흔들렸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절차를 지키는 게 결국 저를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결론을 미리 정해주면 나중에 책임도 제가 지게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오전에 박기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자료를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인수 기준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어봤어요. 예상보다 훨씬 상세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기준치, 측정 방법, 허용 오차, 불합격 시 조치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기준표를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한국 쪽 기준이 유럽보다 엄격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온도 범위와 진동 내구성에서 그랬습니다. 유럽 기준은 영하 20도까지였는데 한국 기준은 영하 40도까지였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서 박기철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온도 기준은 왜 이렇게 높습니까? 러시아랑 싸우려면 필요합니다. 동유럽 겨울을 상정한 거예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책상에서 규정을 정리하는 동안 이쪽은 실제 전장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준이 엄격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기철이 덧붙였어요. 통합은 가능하지만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그게 제 원칙이에요. 느슨하게 통과시키면 현장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묵묵히 메모했습니다. 26년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그 세월 동안 이 원칙을 지켜온 거였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고 서명으로 책임지고 저는 그 방식에서 신뢰를 느꼈어요. 오후에 저는 보고서 목차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원래는 현지화 비율 검증이 첫 번째 항목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바꿨습니다. 통합 절차 검증을 맨 앞에 놓았어요. 현장에서 확인한 게 그거였으니까요. 비율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아니라 작동.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목차를 바꾸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관점이 바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편법을 의심했습니다. 한국 체계를 유럽 규정으로 포장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달랐습니다. 포장이 아니라 설계였어요. 처음부터 이런 결합을 가능하게 만든 구조. 그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시연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발사 시연과 운용 절차 확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에 확인할 항목들을 적었습니다. 12발, 1분 이내. 그게 정말 가능한지, 토파즈 화면에서 본 숫자가 실제로 맞는지, 문서가 아니라 작동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폴란드 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바라봤어요. 20년간 검증을 해왔지만 이렇게 생각이 바뀐 적은 드물었습니다. 한국을 외부 공급자로만 봤어요.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경쟁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가격이 아니라 설계 역량이었어요. 내일 시연에서 최종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속도와 화력. 이 두 가지가 문서대로 나오면 제 결론은 정해지는 거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면서 다짐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보겠다고. 작동하면 인정하겠다고. 그게 검증관의 일이니까요. 시연장은 기술센터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군 훈련장 외곽이었어요. 넓은 평지 위에 발사대가 한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옐치 8×8 차대 위에 한국 발사 모듈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그 실물을 처음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과 느낌이 달랐어요. 생각보다 컸습니다. 파벨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늘 시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사 모듈 구성을 설명하고 운용 절차를 시간 기준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실제 발사 시연입니다. 실탄 발사입니까? 아닙니다. 시뮬레이션이에요. 하지만 모든 절차는 실제와 동일합니다. 시간도 똑같이 측정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탄 발사는 아니어도 절차와 시간이 같다면 검증에는 충분했어요. 중요한 건 숫자였습니다. 문서에 적힌 숫자가 실제로 나오는지. 발사대 앞에 서자 말액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차대와 발사 모듈의 결합 구조였어요. 옐치 차대는 폴란드가 오래전부터 써온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신뢰성은 검증됐죠. 문제는 한국 모듈과 얼마나 잘 붙느냐였어요. 결합 포인트는 8군데입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점검하고 서명을 받았어요. 말액이 점검 결과표를 보여줬습니다. 8개 항목 모두 통과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서명자 이름과 날짜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받아 훑어봤어요. 어제 본 인터페이스 항목들과 일치했습니다. 문서와 현장이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안정성 문제는 없었습니까? 발사 시 반동이 상당할 텐데. 테스트했습니다. 연속 발사 시 차대 흔들림이 허용 범위 내였어요. 데이터 있습니다. 말액이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진동 측정 결과였어요. 발사 순간 수치가 올라갔다가 바로 안정되는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안도감을 느꼈어요. 차대가 버텨낸다는 증거였습니다. 카타지나가 다음으로 나섰습니다. 토파즈 운용 화면이 켜진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사격 절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목표 입력부터 발사 완료까지 전 과정이에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목표 좌표가 입력되고 계산이 이루어지고 발사 명령이 전달되는 과정이 순서대로 진행됐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목표 입력부터 발사 준비 완료까지 45초.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이 속도가 실제 운용에서도 나옵니까? 나옵니다.
시험 로그에 모든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카타지나가 운용 단계별 확인표를 꺼냈습니다. 각 단계의 소요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목표 입력 15초, 탄도 계산 12초, 발사 준비 18초. 합치면 45초. 화면에서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그 일치에서 신뢰를 느꼈어요. 연습한 게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본격적인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발사대에서 200m쯤 떨어진 관측 지점에 저희가 섰어요. 파벨이 무전기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어요. 첫 번째 발사 신호가 울렸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시뮬레이션이라 실제 로켓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발사 모듈의 작동은 실제와 같았어요. 연기와 함께 굉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멈췄어요. 두 번째 발사, 세 번째, 네 번째,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12번째 발사가 끝났을 때 저는 스톱워치를 멈췄습니다. 54초, 1분이 안 됐어요. 저는 그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문서에 적힌 대로였어요. 12발, 1분 이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파벨이 다가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빠르군요. 이 속도면 상대방이 대응할 시간이 없겠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쏘고 빠지는 거죠.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죽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장의 논리였어요. 책상에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보는 건 달랐습니다. 속도가 왜 중요한지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박기철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이번에는 얇은 파일이었습니다. 시연 결과를 인수 체크리스트에 묶었습니다. 시간 기록, 작동 상태, 점검 결과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방금 본 시연의 모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발사 간격, 총 소요 시간, 각 모듈의 작동 상태. 옆에는 담당자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만든 겁니까? 지금이요. 시연하면서 동시에 기록합니다. 속도는 홍보가 아니라 기록이에요.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감탄했습니다. 26년 경력이 이런 거였어요. 말로 하지 않고 기록으로 증명하는 방식. 저는 그 방식에서 존중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야누시 바르토시 의원실에서 질문서가 왔어요. 팩스로 도착했는데 시연장까지 따라온 거였습니다. 내용은 뻔했어요. 현지화 실체 여부, 기술 이전 범위, 공급망 의존도. 이미 알고 있는 쟁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이 눈에 걸렸어요. 독일 검증단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저를 겨냥한 거였습니다. 파벨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질문에는 답하겠지만 압박에는 굴복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간단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증은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며 현장 자료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사실만 적었어요. 야누 씨가 원하는 건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논쟁 대신 기록을 선택했어요. 오후에 탄약 사양을 확인했습니다. 호마르케이가 운용하는 기본 탄약은 CGR-080. 사거리 약 80km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봤을 때 처음에는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80km면 나쁘지 않지만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파벨의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80km는 시작입니다. 이 체계는 탄약만 바꾸면 사거리가 늘어나요. 모듈 교체 없이 더 긴 사거리 탄약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확장 가능한 구조. 지금은 80이지만 나중에는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메모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면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12발, 54초, 80km. 숫자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이 체계는 단순히 멀리 가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확실히 쏘는 구조. 그게 핵심이었어요. 야누 씨의 질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현지화는 명분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오늘 본 건 달랐어요. 명분이 아니라 작동이었습니다. 시연 자료가 쌓일수록 그의 공세는 설 자리를 잃고 있었어요. 말로는 흔들 수 있어도 기록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성능 요약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 보고서의 핵심 부분이었어요. 발사 모듈 12발, 2 곱하기 6 구성.
연속 발사 1분 이내, 기본 탄약 사거리 80km, 확장 가능한 탄약 체계, 각 항목 옆에 확인 방법과 근거 자료를 달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폴란드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혼란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이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는 진짜였어요. 속도도, 작동도, 기록도 다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내일 확인할 게 남아 있었습니다. 80km는 시작이라고 했죠. 그 다음이 뭔지 저는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연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방에서 최종 제출 문서 묶음을 다시 펼쳤습니다. 어제까지 본 건 속도였어요. 12발, 1분 이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탄약 패키지 항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서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CTM-290. 사거리 약 290km. 저는 그 숫자를 2번 읽었어요. 290. 80이 아니라 290이었습니다. 거의 4배였어요. 저는 잠시 계산을 했습니다. 290km면 폴란드 동부 국경에서 쏴도 벨라루스 수도권이 닿았어요. 설명을 읽어봤습니다. CTM-290은 전술탄도탄이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수출형 KT즘 계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호마르케이가 이 탄약을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 있었어요. 발사 모듈 교체 없이 탄약만 바꾸면 된다고. 저는 그 문장을 밑줄 쳤습니다. 이건 다연장 로켓이 아니었어요.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였습니다. 범주 자체가 달랐어요. 저는 평가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이 다연장 로켓 체계 검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걸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평가. 분류가 바뀌면 모든 게 달라졌어요. 비교 대상도, 기준도, 의미도. 안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CTM-290 확인했습니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항목에는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운용 가능 여부는 확인이 안 됐었죠.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호마르케이가 운용 가능하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안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어요. 이게 확인되면 판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마르틴, 그러면 이건 로켓 체계가 아니에요. 미사일 체계예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안나가 한숨을 쉬었어요. 걱정이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디몽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프랑스 쪽에서 난리 날 겁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디몽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메일이 아니라 전화였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크라우제 국장, 평가 제목을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바꿨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라니요. 그건 과장 아닙니까? 다연장 로켓에 탄약 하나 추가한 걸 가지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디몽 자문관, 290km 사거리 탄약을 운용할 수 있으면 그건 로켓이 아니라 미사일입니다. 범주가 다른 거예요. 운용 가능하다는 게 확인됐습니까? 실제로 쐈습니까? 문서에 명시되어 있고 인수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디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반박할 논리를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표현을 축소해야 합니다. 운용 가능성이라고 쓰세요. 운용 가능이 아니라 안 됩니다. 사실을 축소할 수는 없어요. 이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동유럽에 이런 체계가 들어가면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제 영역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술을 검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건 정책 결정자들이 고민할 문제였어요. 디몽 자문관, 저는 본대로 씁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쾌함이 밀려왔습니다. 축소하라니. 20년간 검증을 해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실을 줄이라는 요구는 처음이었어요. 디몽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불편한 사실은 작게 쓰고 편한 사실은 크게 쓰라는 거였죠. 저는 그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리처드 헤인스, 미국 방산기업 유럽영업 총괄이었어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직접 대화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왜 저한테 연락을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한국 체계가 부각되면 미국 체계가 밀리니까요. 크라우제 국장,
호마르케이 검증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옵션이 있습니다. 하이마스 체계요. 동맹 차원에서 비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제안의 의도를 바로 알아챘어요.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체계를 상대적으로 깎아내리자는 거였죠. 헤인스 씨, 이번 검증은 호마르케이 단독 평가입니다. 비교 검증은 범위에 없어요. 하지만 폴란드 안보를 위해서는 동맹 옵션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리처드의 논리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였어요. 동맹 프레임. 그걸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게 좋지 않냐는 논리. 하지만 저는 검증관이었어요. 정치 판단은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헤인스 씨, 저는 기술을 봅니다. 동맹 관계는 제 평가 항목에 없어요. 그건 너무 좁은 시각 아닙니까? 좁은 게 제 일입니다. 넓은 건 다른 사람들이 하시면 돼요.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디몽은 축소하라고 하고 리처드는 비교하라고 했어요. 둘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 체계를 깎아내리라는 거였죠. 저는 그 압박들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축소하거나 비교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박기철에게서 파일이 왔습니다. 시티의 미국은 관련 인수 절차 문서였어요. 저는 그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80km 탄약 항목과 똑같은 형식이었어요. 기준치, 측정 방법, 허용 오차, 불합격 시 조치. 빠짐없이 들어있었습니다. 박기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90km 탄약도 같은 기준으로 인수합니까? 당연하죠. 아니, 더 엄격합니다. 사거리가 길면 오차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밀도 기준이 더 높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메모했습니다. 강한 무기는 더 엄격한 기록을 요구한다. 박기철이 26년간 지켜온 원칙이 여기서도 적용되고 있었어요. 디몽이 표현을 축소하라고 합니다. 그건 국장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저는 기록만 제공합니다. 기록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어요. 기록은 해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숫자는 숫자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운용 가능이라는 사실을 기록과 항목으로 고정하면 됐어요. 디몽이 뭐라고 해도, 리처드가 뭐라고 해도 문서 앞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최종 요약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발사 모듈 12발, 연속 발사 1분 이내, 기본 탄약 사거리 80km, 확장 탄약 사거리 290km, 각 항목에 근거 자료를 달았어요. 인수 기록, 시험 로그, 문서 번호, 빈틈없이 채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폴란드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었어요.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290km.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 단순히 더 멀리 간다는 게 아니었어요. 전장의 판이 바뀌는 거였습니다. 동유럽에 이 체계가 들어가면 억지력의 균형이 달라졌어요. 저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외부 공급자로만 봤어요.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경쟁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건 가격이 아니라 전략적 역량이었어요. 이 체계를 만든 나라는 전장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베를린으로 돌아갑니다. 최종 보고서를 올려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으면서 다짐했습니다. 본대로 쓰겠다고, 축소하지 않겠다고. 그게 제가 20년간 지켜온 원칙이니까요. 베를린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였습니다. 공항에서 사무실로 바로 갔어요. 최종 검증 보고서를 결제 라인에 올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디몬과 슈나이더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제 보고서가 올라가야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폴란드에서 작성한 초안을 열었어요. 제목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호마르케이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검증 보고서. 다연장 로켓이라는 표현은 빼버렸어요. 범주가 다르다는 걸 제목에서부터 명확히 해야 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기 직전 슈나이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크라우제 국장, 보고서 올리기 전에 얘기 좀 합시다. 슈나이더 씨, 저는 지금 바쁩니다. 잠깐이면 돼요. 결론만 조금 수정하면 됩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결론을 수정하라니. 20년간 이런 압박을 받아왔지만 지금처럼 노골적인 건 드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라는 겁니까?
통합 기준 충족이라는 표현을 빼세요. 통합 가능성 검토 정도로 낮추면 됩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건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예요. 국장님, 독일 방산업계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국 체계에 합격증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계약에서 우리 업체들이 다 밀려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슈나이더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한국이 이기면 독일이 진다. 그래서 한국이 지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저는 검증관이었습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지는 제 몫이 아니었어요. 슈나이더 씨, 저는 본대로 씁니다. 시장 경쟁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국장님이 쓰는 보고서 한 줄이 수천 개 일자리를 좌우합니다. 그 책임을 지실 겁니까? 책임요? 저는 사실을 쓰는 책임을 집니다. 거짓을 쓰는 책임은 안 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면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였어요. 안나에게 연락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마지막 점검이 필요했어요. 안나, 문구 리스크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보내줘요. 지금 바로 볼게요. 파일을 보내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안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수정 제안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표현이었지만 한 가지가 중요했어요. 마르틴, 공급망 의존도 부분에서 비유럽 기반이라는 표현을 빼는 게 좋겠어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써야 합니까? 다변화된 공급 경로. 이렇게 쓰면 중립적이에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표현을 다듬는 거였어요. 뒷목이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아두는 거였습니다. 안나가 덧붙였어요. 결론 부분은 통합 기준 충족으로 유지해요. 이건 안 바꿔도 돼요. 현장 자료가 뒷받침하니까요. 고마워요, 안나. 마르틴, 잘하고 있어요. 끝까지 밀어붙여요. 전화를 끊고 저는 수정 작업을 마쳤습니다. 공급망 의존도 표현을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어요. 통합 기준 충족. 이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지켜야 했어요. 보고서를 결제 라인에 올린 건 밤 11시였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제가 나기 전에 또 다른 압박이 올 게 분명했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몽에게서 공식 메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개인 연락이 아니라 공식 채널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조달청 명의로 보낸 메일이었어요. 내용은 뻔했습니다. 호마르케이 검증 보고서의 표현에 우려가 있다. 단순 조립 체계를 통합 체계로 표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단순 조립. 아직도 그 프레임을 밀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뭘 봤는지 모르는 거였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였죠. 답장을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썼어요. 검증 보고서는 현장 시험 로그와 인수 서명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표현 수정 요청은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몽이 근거 자료를 제출할 리가 없었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오전에 파벨에게서 파일이 왔습니다. 추가 확인 자료였어요. 토파즈 통합 관련 운용 문서가 보강되어 있었습니다. 카타지나가 정리한 거였어요. 저는 그 파일을 받아 보고서 첨부 자료에 추가했습니다. 빈틈을 메우는 작업이었어요. 뒷몽이 뭐라고 해도 막을 수 있게. 점심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에리크 사를로, 에스토니아 국방부 연락장교였어요. 이름은 처음 들었지만 소개를 보니 발트 지역 방위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라우제 국장, 호마르케이 검증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예, 듣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쪽에서 참고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려고요. 폴란드가 한국과 협력하면서 발트 지역 공급 거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 분석 자료예요.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공급 거점. 그게 확인되면 공급망 의존도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었어요.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낼게요. 보고서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파일을 받아 열어봤습니다. 폴란드 내 생산 거점과 기술 지원 체계 구축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핵심 모듈을 가져오지만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은 현지에서 이루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조 자료로 첨부했어요. 오후에 내부 검토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제 전 마지막 점검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위쪽에서 압박이 들어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록 초안이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통합 기준 충족이라는 표현을 통합 가능성 확인으로 바꿔놓았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손을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원래대로 돌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건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예요. 크라우제 국장, 표현을 조금 낮추는 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을 숨기는 게 안전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폴란드에서 받아온 바인더를 꺼냈어요. 통합시험 로그와 인수 서명본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험 날짜, 항목, 결과, 서명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도 가능성이라고 쓸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원래 표현대로 갑니다. 통합 기준 충족. 이게 사실이에요. 회의록이 수정됐습니다. 통합 가능성 확인이 지워지고 통합 기준 충족이 다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순간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말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기록으로 이긴 거였습니다. 결재가 떨어진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최종 검증 보고서가 승인됐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지 통합 기준을 충족한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로 평가됨.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베를린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했습니다. 20년간 검증을 해왔지만 이렇게 사방에서 압박이 몰려온 건 처음이었어요. 프랑스, 독일, 미국 모두가 결론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꾸지 않았어요. 기록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박기철이 26년간 쌓아온 시험 로그와 인수 서명본, 카타지나가 정리한 통합 절차 문서, 에리크가 보내온 공급 거점 분석, 이것들이 없었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말로는 못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기록으로 이긴 거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조용히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식 기록으로 남을 거였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을 거였습니다. 통합 운용 가능한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보고서가 결재된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최종 보고서 마무리 작업이었습니다. 결론은 정해졌지만 문서 정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저는 파일을 열고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결론문 배치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통합 절차 확인 결과가 맨 위에 있었어요. 그걸 내리고 통합 기준 충족과 운용 가능 범주를 가장 위에 올렸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누가 이 보고서를 읽든 첫 줄에서 결론을 알 수 있게 만들고 싶었어요. 다시는 흐려지지 않게. 작업을 하면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폴란드에 가기 전 저는 편법을 찾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단순 조립. 그걸 확인하고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본 건 정반대였어요. 포장이 아니라 설계, 말이 아니라 기록.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한국을 외부 공급자로만 봤습니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경쟁자, 기술보다는 영업력으로 시장을 뺏는 나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20년간 유럽 중심으로 세상을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각이 얼마나 단순했는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박기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6년. 그가 이 체계와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천무 초기 개발부터 수출 인수까지. 저는 그 세월의 무게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숫자로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가 내민 바인더를 보는 순간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시험 로그 한 장 한 장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고, 기준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어요. 그 기록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뒷몽이 문장으로 밀어붙였을 거예요. 슈나이더가 예산 논리로 압박했을 거고, 야누시가 여론전으로 흔들었을 겁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수 없었어요. 말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있었어요. 시험 로그와 인수 서명본. 그게 방패가 됐습니다. 파벨과 카타지나, 마렉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폴란드 통합팀이었죠. 저는 그들을 처음 봤을 때 경계했습니다. 현지화는 늘 어긋난다. 외부 기술을 가져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그게 제 고정관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편견을 절차로 깨뜨렸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해결하면 기록했어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인정하는 게 신뢰를 만들었어요. 카타지나가 보여준 토파즈 화면이 생각났습니다. 한국 모듈과 폴란드 체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연 시간 0.3초 이내 문서에 적힌 숫자가 화면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제가 믿어온 기준이 흔들리는 거였습니다. 유럽이 항상 앞선다는 믿음. 그게 무너졌어요. 마렉이 제출한 인터페이스 점검표도 기억났습니다. 문제가 3가지 있었다고 했죠. 전압 규격 차이, 냉각 방식 호환, 통신 지연. 보통은 그런 문제를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렉은 달랐어요. 문제가 있었고, 해결했고, 여기 기록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서 전문가의 자존심을 봤어요. 숨기는 게 아니라 증명하는 자존심.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결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지 통합 기준을 충족한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로 평가됨. 저는 그 문장을 쓰면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가능성으로 낮추라는 요구, 표현을 축소하라는 요청, 비교 검토를 하라는 제안. 다 거절했어요.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문서 보관 지정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방국방부 공식 기록으로 남게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디몽이 나중에 다시 문제를 제기해도, 슈나이더가 로비를 해도 이 기록은 그대로예요. 저는 그 사실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으니까요. 내부 공유 메일을 보냈습니다. 관련 부서에 최종 보고서를 배포하는 거였어요. 제목을 쓰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호마르케이 검증 완료. 간단하게 썼어요. 길게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보고서 안에 다 있으니까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20년간 검증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생각이 바뀐 적은 드물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하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럽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드는 구조.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하청이 아니었어요. 설계와 작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현지화를 염두에 둔 구조. 붙여도 무너지지 않는 설계. 그걸 만든 건 한국이었어요. 박기철이 마지막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느슨하게 통과시키면 현장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게 26년 동안 그가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냥 서류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증거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대로 쓴다.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원칙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압박이 많아졌거든요. 정치가 기술보다 앞서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어요. 디몽, 슈나이더, 리처드 모두가 결론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박기철의 바인더, 카타지나의 절차 문서, 마렉의 점검표, 그것들이 없었으면 저는 무너졌을 겁니다. 말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기록으로 이긴 거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뭐가 달라질까? 폴란드는 호마르케이를 운용하게 될 거예요. 발트 3국도 관심을 보일 겁니다. 한국 방산이 동유럽에 더 깊이 들어오겠죠. 프랑스와 독일은 불편하겠지만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기록이 이미 남았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 결론이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디몽이 인정해줘서 통과된 게 아니었습니다. 슈나이더가 허락해서 결제된 게 아니었어요. 공식 기록으로 남은 겁니다. 연방국방부 검증 보고서. 그게 제 결론의 무게였습니다. 하늘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조용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말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습니다. 작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작동을 만든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박기철, 파벨, 카타지나, 마렉. 이름들이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들이 없었으면 이 결론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검증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배운 게 많은 적은 없었어요.
기술을 받고, 사람을 받고, 기록의 힘을 받습니다. 그게 이번 검증에서 제가 얻은 거였어요. 남는 것은 작동과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 번 손을 멈췄습니다. 특히 박기철 씨가 바인더 2권을 내밀던 장면에서요. 말로 하면 끝이 없습니다. 기록으로 보시죠.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26년이었잖아요. 그 세월 동안 시험 로그에 서명하고 인수 기준표를 채우고 단 한 번도 느슨하게 통과시키지 않은 거예요. 느슨하게 통과시키면 현장에서 사람이 죽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독일 검증관 마르틴 크라우제가 결론을 바꾸지 않은 것도 기억에 남아요. 프랑스에서 문구를 넣으라고 하고 독일 로비스트가 일자리를 들먹이고 미국에서 비교 검토하라고 압박했잖아요.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본대로 씁니다. 그게 제 일이에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기록이 사람을 지키는구나. 말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구나. 선생님들, 저는 아직 젊어서 잘 몰라요. 현장에서 땀 흘려본 적도 없고 수십 년간 한 분야를 파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가끔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입에 담나 싶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전하고 싶었어요.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선생님들께서 걸어오신 길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아요. 70년대 독일 탄광에서 석탄가루 마시며 일하신 분들, 중동 사막에서 50도 넘는 열기 속에 파이프 용접하신 분들, 구로공단에서 미싱 돌리다가 손가락 다치신 분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밥 차려놓고 버스 3번 갈아타고 공장 가신 분들, 그분들이 보낸 달러가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분들이 흘린 땀이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의 밑바탕이에요. 간혹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는 이제 늙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젊은 사람들한테 짐만 된다.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선생님들 얼굴에 새겨진 주름, 그게 훈장이에요. 손등에 박힌 굳은 살, 그게 대한민국이 받은 상이에요. 거친 손으로 자식들 먹여 살리고 흰 허리로 나라 일으켜 세우신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선생님들 영웅이에요. 신문에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 동상이 안 세워져서 그렇지, 진짜 영웅은 선생님들이에요. 박기철 씨가 26년 동안 기록을 쌓은 것처럼 선생님들도 평생 동안 기록을 쌓으신 거예요. 그 기록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대한민국 이야기,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그걸 찾아서 전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저는 선생님들의 말동무예요. 심심하실 때 틀어놓으시면 돼요. 잠깐이라도 기분이 좋아지시면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선생님들, 지금 한겨울이잖아요. 밖에 나가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장갑도 끼시고요. 손이 트면 아프잖아요. 밥은 꼭 챙겨 드세요. 귀찮으셔도 따뜻한 국물 하나는 드셔야 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제때 꼭 드세요. 몸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 가세요. 참지 마시고요. 선생님들 건강해야 저도 오래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어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세요. 내가 걸어온 길을요. 힘들었던 날들, 버텼던 날들, 그래도 여기까지 온 날들, 그게 다 선생님 인생이에요. 누가 뭐래도 잘 사신 거예요.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버튼 한번 누르시면 돼요. 로그인이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아요. 짧게 한 줄만 써주셔도 저는 힘이 나요. 선생님들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